자, 발표할 때는 손에 아무것도 들고 있지 말라 그랬죠? 발표 잘 들어주시고요. 자, 시작하시죠. 우선 지난 시대에는 좀 의학 이론이 체계적으로 많이 정립이 된 시기여서 저희가 원전 시간에 배우고 있는 황제내경도 음양오행 이론을 바탕으로 편찬이 되었고, 그래서 병리랑 치료 원리를 체계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상한론이 등장하고 뇌 과학이 발전하는 건데요. 상한론이 뭔지 한번 뒤에 찾아보니까 있어요. 외감병에 대해서 치료 방법이 써 있는 이론이라고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료 제도가 좀 체계적으로 정비가 되었습니다. 그 한 나라에서는 태의령이라는 공식적인 의료 교육기관을 설치를 해서 의학을 좀 국가적으로 체계화를 하였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중국 의학의 발전을 이후로 기틀을 마련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받아주세요. 질문. 질문 있으신가요? 마이크 주시고. 저희 지난번에 전국시대에 대해서 배웠었는데, 전국시대 의학에서 이제 지난 시대로 넘어오면서 가장 큰 변화, 눈에 띄는 게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어려운 질문을 받잖아요. 그럼 또 할 때 좋은 꼼수. 너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걸 먼저 물어보면은 또 다시 거꾸로 물어볼 수 있죠. 너는 나는 아직 잘 모르잖아요. 네. 내용을.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그런 질문 했냐? 거꾸로 하면 다시 한번 질문하면 더 좋겠죠. 최은수 학원님은 어떤 점에 대해 가장 다른 것 같은지. 저희 그 황제내경 배우고 있잖아요. 황제내경이 지금도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처럼 되게 중요성이 큰 것 같은데, 거기서 좀 인체 그런 생리, 병리, 뭐 진단 같은 것들이 좀 더 체계화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동의합니다. 예, 야, 좀 동의한다 좀 넘어가는데, 예. 또 질문하는 사람 또 손 들었으니까, 네, 가시죠. 한나라에서 태의령이라는 기술을 설치를 했다고 하셨는데 그 태의령 설치가 그 당시 한나라의 의사 교육과 그다음 자격 관리에 어떤 변화를 가지고 왔는지 궁금합니다. 음, 아무래도 피력이 의료 교육을 좀 처음으로 세계적으로 가르친 곳이니까 아예 국가적으로 체계화가 되는데 공헌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또 다른 질문 누가 또 손 들었었죠? 누가 안 들었어요? 혼자 들었었나? 그 진나라가 법가사상을 바탕으로 의학을 국가적으로 통제했다고 하셨는데, 이 법가사상이라는 게 혹시 어떤 것인지 있어요? 어, 모르고 같은 조언들이 좀 알려주시거나. 사상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유명한 철학자는 한비자라고 있는데 그러니까 강력한 법을 통해서 이제 국가 권력을 통치해야 된다라는 그런 사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과 술과 세 이 세 가지를 중시한 사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답변 되겠죠? 예, 예. 이게 또 모르는 거는 발표한 사람이 다 아는 거는 말도 안 되죠. 여러분 다 모르는 거니까 또 궁금해서 물어보고 한 것들 또 누가 찾을 수 있으면 찾아서 답변해주고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답변하고 찾고 답변해 주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꼭 뭐 나의 입에서 나온다? 거의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찾아주고 그것이 어느 정도 맞을 것 같다, 아닐 것 같다, 뭐 이 정도는 이야기 해주겠지만은 틀려도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틀리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야기할 수 있는 거 하고 또 나중에 또 그에 대해서 또 공부하다 보면은 또 새로운 거 알게 되고 하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수고했어요. 자, 한 사람. 네.
한 사람만 더 나와서 발표해 주실까요? 예, 나와주세요. 몇 조죠? 7조. 예, 가위바위보도 져서 나왔어요. 7조 열어줄게요. 예. 네, 저희 조는 일단 지난 시대는 중국의 전통의학이 이론이랑 실제 두 가지 측면에서 본격적으로 발전한 시기입니다. 크게 네 가지 파트에 좀 발전을 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황제내경의 이론을 바탕으로 황제내경이 이론만 된 게 아니라 그게 임상에 적용이 됐어요. 그래서 뭐 허실환혈의 병리 개념과 보사청원의 치료 원칙이 그냥 단순히 이론이 아니라 임상에 적용이 되기 시작한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측면은요, 약물이랑 처방이 진보를 이루었는데, 한서 예문지라는 의서를 이제 의경이랑 경방의 둘로 나눠가지고 처방 중심의 경방의학이 성립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임상에서 약의 용량이나 복용 횟수, 투여 시간 등 우리가 지금 하는 것처럼 실용적인 지침이 활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명한 이 신농 독초경은 약물학의 집대성이라고 하는데 365종의 약물의 성질, 효능, 독성 등이 모두 담긴 네, 자세한 책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상한작병론 등에서 나타나는 건데 병명이나 병변에 대한 인식이 구체화되었고요. 네 번째로 친부학 파트에서는 황제 가불경과 같은 문헌에서 이제 혈자리의 위치, 자침 방법, 각 혈자리에 대한 질환 등이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서 이거를 이론적으로도 발전됐고 실제 임상에서도 잘 적용을 했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어. 그 7조 요약본을 보면 요약국전도 황제내경부터 나와 있고 그다음에 한대에는 이렇게 나와 있고 친구약도 황제 가불경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황제내경이 한나라 때 쓰여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내용이 거의 다 한나라 거라서 혹시 진나라 때는 또 어떤 게 있었을까라는 것을 여쭙고 싶었습니다. 조원들 도와주시죠. 아까 수업 초기에 내가 진나라가 어느 정도 걸린다 했었죠? 엄청 짧았죠. 네, 엄청 짧았다. 그럼 솔직히 진나라의 어떤 의학 이론이 여기에 적용된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을 수 있었겠죠. 짧은 기간 동안에 뭐 의학적인 내용이 많이 나온다는 것은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해 주면 될 네. 것 같아요. 진나라가 매우 짧게 역사가 있기 때문에 별로 그 문헌은 없는데 여기 황제내경이 진나라 이전부터 형성되기 시작했다고 나오는데 맞나요? 네, 그래서 한나라 때 완성이 된 거고 어쨌든 진나라 때도 계속 발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또 질문 있으신가요? 아, 그 마지막 부분에 해부나 전염병 격리, 환경위생, 질병 예방 사상 등이 실제적 측면에서 진보를 이루었다고 발표해 주셨잖아요. 근데 저희 쪽 프로젝트가 그 고대 시대 전염병에 관해서 조사하는 거라서 그 부분에서 전염병 격리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간단하게 들을 수 있을까요? 그 저번 시간에 뭔가 본 것 같은데 가족 중에 전염병 걸렸으면 수건 같은 거를 막 끓여가지고 가족도 격리시키고 그리고 맞죠? 전염병 환자들만 모아서 격리했던 장소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가족들이랑도 다 수건이나 뭐 그런 거 따로 쓰고 끓여서 쓰고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식으로 조금씩 발전해 나가는 이런 과정이 또 많이 있었죠. 또 다른 또 질문 있으신가요? 흑묘 주변에서 상중하의 상품으로 구분했다고 하셨는데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셨는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상품은 상중하 이렇게 세 개로 나뉘는데 상품은 약간 보약, 예방약처럼
생명을 보존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약이고요. 중품은 약효도 강하고 좀 일정한 독성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품은 급성 질병이나 중병 치료에 쓰이는 독성이 비교적 강한 그런 거라서 약간 독성이나 그런 좀 급성 만성이냐 그런 거 차이로 나눈 것 같습니다. 끝할까요? 또 질문 있으신가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수고했어요. 예. 예, 약물 독성이 제소에 따라서 상종의 상품으로 구분했다. 그럼 약물 독성이 그 황제내경 그 이전 춘추전국 시대에 독약이라는 개념 이야기했었죠. 안 했었나요? 독약이라는 개념. 독약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경이라든가 그 이전 시대에서는 일반적인 한쪽으로 치우친 성질이 있다. 또는 몸의 반응을 나타내서 영향을 미친다 싶으면 다 독약이라는 용어를 써서 일반적인 치료약 계통도 독약의 계통에 포함된다. 그 약이라고 표현하는 건 거의 음식물에 유사한 거. 그 음식물에 준하는 이런 것들은 그냥 약이라 표현했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다 독약이라는 표현을 해가지고 그 독약이라는 용어를 써가지고 사람들을 좀 헷갈리게 하는 것이죠. 요즘도 그 보리밥 먹으면 반응이 좀 나타나죠. 보리밥 먹어본 사람 없어요? 먹어봤잖아요. 보리밥도 안 먹어봤어요? 야, 진짜 무식한 사람들이다. 하여튼 보리밥 한번 먹어보세요. 보통은 보리밥 저거 가면은 비벼서 많이 먹게 되는데 보리밥을 먹고 난 다음에 몸이 변화. 숙제 한번 낼까요? 다들 이제 보리밥집 난리 나겠다. 보리밥을 먹고 났을 때 내 몸의 변화가 어떤 게 있는가? 검색해도 나올 거예요. 그래서 보리밥 같은 경우도 보리로만 밥을 지었을 때 보리밥을 만들 때도 어떻게 하느냐? 그냥 쌀밥처럼 그냥 바로 그냥 밥을 짓느냐? 안 그럼 또 어떻게 해서 보리밥을 지어야 되느냐? 한번 그것도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이냐? 자, 보리밥 같은 경우 쌀밥처럼 그냥 바로 씻어서 불려서 바로 쓰는 게 아니라 한번 끓여요. 한두 시간 끓여가지고 익힌 다음에 그걸 또 다시 밥 재울 때 다시 밥을 한번 더 하게 하는. 두 번 삶는다. 어떻게 보면은 이 보리 성질이 답을 말해줄게요. 자, 보리 성질. 차다 덥다. 자, 보리로 만든 술 뭐가 있죠? 맥주. 자, 맥주의 성질이 차냐 덥냐? 왜 차가요? 더운 건 왜 더워요? 자, 항상 그 왜란 이유를 달라 했죠. 그 이유가 무엇이다? 자, 맥주가 차다는 이유, 맥주가 덥다는 이유. 그게 나오야 이것이 정답이 될 수 있죠. 그냥 차다 덥다? 50% 확률이죠, 그거는. 찍으면 되는 거니까. 근데 왜 맥주가 차다? 아니다. 맥주가 왜 덥다? 자, 그럼 소주하고 소주 맥주 비교했을 때 어떤 게 더 차고 어떤 게 더 뜨겁냐? 이유가 무엇이다? 라는 것도 나올 수 있어야 되겠죠. 자, 보리라는 것은 언제 자라죠, 보리가? 검색하세요. 보리가 언제 자라나? 모르니까 검색해야죠. 자, 보리가 언제 자라요? 컴퓨터 갖다 놓고 뭐 해요? 그런 거 확인하고 검색하라고 컴퓨터 갖다 놓은 거죠. 자, 보리가 언제 자라죠? 네? 저희는 가을에 파종해서 이듬해 월경에 수확한다고 합니다. 자, 그럼 한겨울을 지나는 것이죠. 가을에 파종해가지고 한겨울 지나서 봄에 수확을 해요. 그래서 옛날에 보릿고개라는 게 있었죠. 보릿고개. 보릿고개 또 뭔가 또 알아봐야 되는데, 자, 보릿고개가 언제예요? 겨울 지나서 있는 식량 다 먹고 떨어졌는데, 보리가 나기 전까지 식량을 떨어져서 없는데 보리가 아직 안 났으니까 어때요? 배고파 굶어 죽을 뻔하는 것이죠. 그 시기를 보릿고개라 하거든요. 그다음 보리가 나오면서 보리를 먹으니까 괜찮아져요. 어찌됐건 자, 보리라는 것이 언제 자라요? 한겨울을 지내죠. 한겨울을 지내니까 이 성질이 차겠어요, 덥겠어요? 성질이 찰까 더울까? 한겨울 지났으니까 찰까 더울까? 자, 쌀. 어떻게 보면 한여름을 지나죠.
성질이 약간은 따뜻하겠다. 이게 유추가 되겠죠. 자, 그러니까 보리가 언제 자라냐를 딱 보니까, 보리가 찬 겨울 동안에 찬기를 먹으면서 자라나니까, 이거는 좀 차겠다. 성질이 차겠다. 이런 걸 인식을 하게 되고, 그 성질이 차니까, 자, 보리가 들어간 모든 것들은 다 찰 것이다. 자, 보리밥을 먹으면은 내 몸이 좀 차질 것이구나. 찬 반응이 나타나겠구나. 라는 거 나오겠죠. 그래서 그렇게까지 생각해 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 상황들이 계속 연결돼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쌀과 보리를 딱 놨을 때 쌀은 그냥 일반 평소적인 음식물이고 보리는 그에 비하면은 옛날 춘추전국 시대 용어를 표현하면 독약에 해당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근데 그것이 시대가 흐르면서 독약이라는 개념이 그냥 약이라는 개념으로 바뀌면서 독약이라는 개념은 그 황제내교 이전 시대, 춘추전국 시대에만 쓰이던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뒤로 가면서는 약이라는 개념으로 바뀌었다. 이걸 좀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이 시대에도 약의 독성에 따라 상중하를 나눠서 상품 같은 경우는 이 몸에 보이게 되면서 무해한 음식과 같은 그런 종류고 중품, 하품 같은 경우는 예전에 말했던 독약이라는 개념으로서 치료하는 성분이 있는 것인데 특히 하품 같은 경우는 그 치료하는 성질이 뛰어나면서 또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는 이런 약들을 하품을 구분해서 상품, 중품, 하품으로 나눠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우리가 발표한 내용 중에서 발표 안 한 쪽걸 한번 볼게요. 3조에서 내경 이론의 임상적 응용에서 허실한 열의 병변을 기반으로 보호 사실 청열 원활의 치료법이 개발되었다. 라고 했는데 이 부분 한번 누가 좀 설명해 주실래요? 3조. 3조 1번 부분. 3조 있어요. 이쪽이에요. 이쪽? 3조 여기에요. 자, 누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첫 번째. 마이크 놓을 거요. 네. 3조 문장 첫 번째 최고 위의 문장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해줄게요. 빨리 검색하세요. 이 친구 다 믿을 수 없잖아요. 황제내경의 마이크 하자, 이거. 황제내경의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허실이랑 한열이 나타나는 그 병변에 따라서 어쩔 땐 보호를 하고 또는 뭐 하실을 하고 청열, 온한을 하는 이런 치료법이 개발되었다고 네, 나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설명. 뭐 예를 들어서 허증 같은 경우는 이걸 보호해주는, 보충해주는 그 치료법이 필요하고요. 실증 같은 경우는 너무 병사가 쌓여서 생긴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배출해주는 치료법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청열 같은 경우는 열증이 있을 때 열을 내리는 치료법으로 백호탕이나 황련해독탕 같은 약을 쓰게 되고요. 오난 같은 경우에는 한증이 있을 때 몸을 따뜻하게 하는 치료법으로 이중탕이나 오수유탕 같은 약재를 쓴다고 합니다. 예, 대략 한열 허실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치료 원칙을 제시한다. 이거는 뭐 황제 내경이 아니라 내경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한약 이론 기본에서 이런 내용이 나오죠. 한약 결혼 시간에도 이야기했던 것이고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이 의학서에서도 그 내용들이 이렇게 해서 또 발전되는구나 하는 부분들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진나라 한나라 시대, 그러니까 기원 전후 요 되는 시기에 의학이라는 것이 또 발전해 가는 과정들이 이렇게 발전해 가는구나 하면서 이런 이 한열허실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도 치료하는 치료 원칙 어떻게 보면 황제내교에서 다 이 만들어진 거를 이제 확인하는 이런 과정들. 그러니까 황제내교에서 만들어졌다는 것은 확인하고 만든 거겠죠. 책이 완성되고 또는 그 이론들이 있었던 것은 그 이전 시대부터 쫙 모아왔던 건데 그 모아오는 것들이
요 시기에 이 한나라 전후되는 시기에 아마 책이 완성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이런 시기니까 그러면서 이제 의학이란 이런 내용들이 많이 그 집대성되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6조는 아까 발표했으니까요. 자, 누가 상한잡병론에 대한 간단한 이야기를 좀 해볼 수 있을까요? 상한잡병론에 대한 간단한 이야기. 간단하게 이야기해 볼 사람. GPT한테 시켜도 금방 나와요. GPT. 자, 상한론에 대해서 딱 얘기를 했더니 성립 배경과 저자, 상한론 내용 구성, 상한론 의의, 뭐 이런 것도 나오고 나와 있죠. 이렇게 해서 답변을 해주거든요. 상한론이란 것도 보면은 저자가 150년에서 219년, 그러니까 후한 말기죠. 한나라 말기. AD가 아니라 BC, 거의 200년 전 되는 요 시기에 하여튼 뭐 혼란해서 이 전염성 질병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러니까 전염성 질병은 이 시기 이전에도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지금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전염병 치료제가 아직 나오지 않았고 지금은 환자도 없는 전염병이 있죠. 환자도 없어요, 지금은. 환자도 없으니까 치료약을 개발할 필요가 없었고 지금은 그 바이러스는 실험실에 그 옛날 서구 열강들이 그 실험실에 몇 개 가지고 있는 이 정도뿐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이나 뭐 소련 이런 데서 지들만 가지고 남들은 다 못 가지게 하고 있는 천연두 있죠. 마마, 두창이라 표현하는. 그러니까 천연두는 어떻게 보면 일본식 용어인데 그냥 우리나라는 두창이라는 용어가 공식적인 용어인데 막 많은 사람들이 천연두 하다 보니까 천연두를 이야기하죠. 이런 천연두는 황제내경에도 그렇고 또 유럽이나 중동, 이 중동 지역의 의학도 굉장히 무시 못해요. 고대 의학에서는 중동 의학이 유럽 의학보다 훨씬 더 뛰어났어요. 그래서 중동 지역에 있던 유명한 서적들이나 이런 데서도 이 천연두에 대한 기록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전염병에 대한 기록들은 굉장히 많이 남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전염병에 대해서도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다, 어떻게 치료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전염병이 나타난 이런 부분들 계속 생각해보고 하면은 이렇게 해서 나타나고 또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대책은 보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거의 비슷하죠. 일단 격리하는 거. 그러면서 특히 유럽에서 1500년대 패스트 같은 거 있을 때 그때 그 옷 입고 있는 거 봤죠? 패스트 환자들한테 의사들이 그 환자하고 접촉을 위해서 만든 옷이 있어요. 막 새부리 좀 긴 부리 같은 거 만들어 놓고 시커먼 옷으로 무섭게 해놨는데 본인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그 옷인데 나름대로는 그것도 의미가 있었죠. 이 침이나 비말을 통해서 전염되는 걸 갖다가 어느 정도는 막아줄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요즘은 뭐 9사 이상 마스크를 쓰니까 훨씬 덜한데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으니까 옛날에 그냥 손수건으로 가린다. 지금도 손수건으로 가린다는 것이 별 의미 없다 그러잖아요. 이게 바이러스가 다 통과되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데 이런 전염병과 관련되는 부분들도 특히 이 다른 전염병도 있었지만 그런 것들은 두창 같은 경우는 치료가 아직까지도 안 되고 있는 이런 거지만은 이런 상황 같은 독감 증상 우리가 요즘 말하는 코로나19 같은 이런 독감 증상에서는 또 치료 효과를 보고 했던 이런 부분으로서 이 상한론이라는 것을 만들게 됐어요. 다음 시간에 아마 황제내경이나 상한론이나 난경 뭐 이런 여러 가지 이 시대 유명했던 의서라든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이 상한론 같은 경우는 보려면요. 상한론 서문 혹시 의학한문 시간에 상한론 서문 했었나요? 한번 찾아보세요. 상한론 서문 한번 쭉 읽어보셔야 돼요. 상한론 서문 읽으면은 상한론이란 것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게 되었다. 또 내가 상한론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다. 또 상한론이 어떻게 된다라는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언급이 돼 있으니까 상한잡병론의 상한론 서문이라고 검색하면 다 나올 거예요.
번역도 아주 잘 돼 있을 것이고 하니까 상한론 서문 한번 뭐 원문 읽기 싫으면은 번역이라도 한번 쭉 읽으면서 아 이렇구나 어떤 내용이구나 하는 걸 갖다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상한론을 공부할 때는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맥이에요. 맥에 대한 연구를 하지 않으면은 상한론 공부하는데 아무런 의미 없어요. 그래서 상한론은 증상과 맥 나타나는 증상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맥이라는 걸 갖다가 활용해서 이 상한론이 구성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맥을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맥으로서 그 증상이 맞나 틀리나 확인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니까 맥에 대한 공부를 반드시 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맥에 대한 거 한의학 개론 시간에 내가 우리 수업 시간에 항상 손목 작업을 했죠. 항상 맥을 잡아보라. 언제 어디서든 맥을 잡아보는 거. 그래서 맥을 잡아서 아 맥이 내 맥상이 이러니까 다른 사람들 맥상도 또 비교할 수 있고. 그러니까 비교하는 건 나중에 임상 나가서 계속 비교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졸업하기 전까지 몰라도 일단 내 맥 무조건 잡으세요. 내 맥을 잡아서 어떤 변화가 있는가.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겠죠. 다음 좀 더 있다가는요. 다음 학기인가 이때쯤 되면은 맥을 잡고서는요. 맥을 그림으로 표현하라는 과제가 나갈 거예요. 내 맥상을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보세요. 그림은 좀 어려우면은 이제 글로도 한번 표현해 봐라. 하는데 좀 창의성 있게 한번 이 그림을 그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정답 보지 말고요. 정답 보지 마세요. 정답 다 있는데 답을 보고 쓰면은 이상해요. 그러니까 답 보지 말고 그냥 생각해서 아, 맥을 계속 잡으면서 내 맥상을 어떻게 그림으로 그렸으면 좋겠다. 이런 거 한번 생각하면서 맥을 잡아보세요. 그리고 옛날 사람들은 맥에 대한 그림을 그리지 않았으니까 황제내경에서도 맥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대표적인 몇 가지 이야기하죠. 자, 쟁반에 구슬 넣고 구슬을 굴리는 것 같다. 매끈매끈하겠죠? 구슬이니까. 그래서 매끈매끈한 거. 그 다음에 이런 나무, 대나무에 칼집을 내고 칼집 낸 거 한번 이렇게 긁어본다. 요 모니터 뒤에 보면 좀 까끌까끌하죠. 이런 맥상의 느낌이 난다. 하는 식으로 그 글로 표현은 그렇게 했는데 글로 표현한 것 자체가 이해하기가 좀 쉽진 않죠. 그래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고 또 그걸 갖다가 내가 계속 연구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기초적인 부분에서 내맥을 잡으면서 글로 표현하고 그림으로 표현하는 거.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이런 부분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상한론에서도 이런 서문 공부하고 맥을 공부한 다음에 그 병에 대한 공부를 쭉 해나가야 상한론에 대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고요. 그럼 상한론이 상한론을 그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사상의학을 공부하죠. 사상의학 공부할 때 사상의학의 한 반은 넘어가고 한 3분의 1 정도가 사상의학 기반이에요. 그 사상의학이 상한론에서 말했던 내용을 갖다가 변동을 시키거나 그다음 금원시대의 의학과의 이론을 갖다가 변경을 시켜가지고 사상의학이라는 걸 갖다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상한론으로 그친 게 아니라 나중에 사상의학에서도 상한론의 어떤 이론이라든가 처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적용이 되고 있다. 라는 걸 알면은 상한론이 굉장히 중요하죠. 전염병에도 중요하고 요즘 말하는 코비드19에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런 나중에 사상의학이라는 우리나라 고유의학을 갖다 공부하는데도 꼭 필요한 이런 부분이 되니까 상한론 공부하는 이 순서 서문 공부하고 맥 공부하고 그다음 병에 대한 공부 하나하나 해나가는 이런 부분은 꼭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대략 지난 시대 의학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뭐 질문사항 있을까요? 콘텐츠 쓰면서 여러분들이 질의응답 많이 하죠. 질문하고 답 쓰는 거 반드시 질문하고 본인이 답을 잘해주고 그 내용을 가지고 수업 시간에 토론해도 괜찮아요. 내가 꼭 이렇게 주제를 주지만은 이게 아니라 우리들은 요거 가지고 토론해보겠다 해서 그 토론한 내용을 발표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이 주제를 찾아서 주제를 하라고 하면은 못 하더라고요, 아직은. 그래서 그냥 내가 아예 발표 주제를 이렇게 퀴즈를 통해서 주니까 시간을 좀 더 아낄 수가 있죠. 그래서 좀 시간 아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고, 질문 같은 경우도 좀 필요하면은 뭐 나중에 카톡을 한다든가 해서 질문해 주면은 답변할 수 있는 것들은 답변해 주도록 할게요.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들 했어요.